자, 페이지 11쪽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별과 은하 중에서 무거운 원소의 생성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별의 일생에 관련된 내용들을 단계별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 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별의 내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 계열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별의 일생 중에서 가장 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별은 소멸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별의 질량에 따라 각각 적색 거성이나 또는 초고성 단계로 들어갈 것이고요. 이후에 행성상 성운이나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로 생을 마감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나 적색 거성이나 초고성 단계에서는 별의 중심부에서는 앞서 주계열성에서 일어났던 수소핵 융합 반응보다 더 높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신성 폭발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그 과정에서 금이나 또는 우라늄 같이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도 생성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페이지 11쪽까지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은하의 구조와 구성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은하의 구조와 구성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하라고 하는 것을 부를 때 우리 은하? 우리 은하는 말 그대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우리 은하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오케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나선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은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옆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양이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 은하의 모습은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고요. 이때 가운데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하핵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우리가 나선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은하의 전체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은하에는 태양계가 속해 있거든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위치는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나선팔로부터 3만 광년 떨어진 지점에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나선 8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도 실제로 그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 이제 우리 은하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년이라고 하는 게 빛의 속력으로 1년간 가는 거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지름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빛으로 통과를 하게 된다면은, 빛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은 이때 10만 년의 시간이 걸리는 그 정도의 거리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태양계도 실질적으로 은하핵으로부터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태양계에서 우리 은하를 빠져나가려면은 최소한 반대 방향으로 가면 2만 년, 그리고 은하의 중심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한 8만 년 정도 걸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리가 봤을 때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안에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 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별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도 분명히 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을 우리가 헤일로 라고 표현한다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 은하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은하에는 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물질들 또는 천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은하에는 이 안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겠죠. 여기서 별이라고 하면은 태양 같은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이때 우리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이 약 60억 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태양계에서도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안에 별들이 그렇게 많다면은 그 주변에 또 다른 천체들도 매우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아래 나와 있는 우리 은하의 구성을 보면은 일단 성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성운은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운 하다 보면은 이때 별성자의 구름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별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보통 수소나 또는 헬륨 같은 이런 기체 성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먼지 또는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운입니다. 이런 성간 물질들은 별들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운이 있는 장소에서 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성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발광성운이 있고요, 발광성운, 그 다음에 반사성운, 그리고 암흑성운, 이렇게 세 가지의 성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각각의 성운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발광성운은 우리가 봤을 때 붉은색의 색상이 나타나고요, 반사성운은 푸른색의 색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암흑성운은 이름 그대로 검은색의 색깔들을 나타내는 그런 성운들이 암흑성운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성운들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나타내느냐, 왜 예를 들어서 발광성운이나 반사성운이 색깔이 보이느냐, 그걸 정리를 해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간물질들이 구름처럼 모여있으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운이에요. 근데 발광성운은 그런 성운 내에 매우 밝은 별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 때문에 직접적으로 색깔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색깔이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붉은색의 색깔로 보이는 경우.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반사성운은 말 그대로 별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성운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성운 외부에 매우 밝은 별이 있다면은 그 매우 밝은 별에 의해서 빛이 반사됐을 때 그때 푸른색의 색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흑성운은요, 발광성운이나 반사성운보다 훨씬 더 성간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밀도가 매우 높은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외부의 별빛이 우리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성운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밀도가 높다 보니까 별빛이 제대로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빛이 차단돼서 그 지역만 어둡게 보이는 것,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바로 암흑성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운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성단입니다. 성단인데 성단은 별의 집단이에요. 앞서 성운은 결과적으로는 별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이니까. 근데 성단은 말 그대로 진짜 별의 집단이에요.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성단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상성단과 상계성단, 이렇게 두 가지의 성단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별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근데 구상성단은 정말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별들이 모여서 구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성단이 구상성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상성단들은 일단 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별들의 나이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늙은 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별의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만큼 온도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별의 온도가 낮다면은 우리 눈에는 점점 색상이 붉은색 쪽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상성단은 붉은색의 색상을 띠고 있어요. 앞서 뭐 발광성운 같은 경우에도 붉은색을 띠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것은 온도 때문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구상성단은 정말로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서 그 별들 때문에 색상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별의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형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때 온도가 높을 때는 하얀색 계열들, 그리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붉은색 계열들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런 붉은색의 온도가 색이 나타나는 그런 온도가 낮은 별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구상성단이에요. 우리 은하에도 이런 구상성단들이 꽤나 많은데요, 이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은하핵이나 또는 나선팔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하핵이나 나선팔. 오케이? 자, 그럼 상계성단은 굉장히 별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모여있는 장소이긴 하지만 약간 어설프게 모여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서 구상성단이 구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빽빽하게 별들이 모여서 어떤 구형을 띠고 있다면은 상계성단은 어설프게 모여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설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분명한 건 다른 지역보다는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상계성단 같은 경우에는 젊은 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의 나이가 젊을수록 그만큼 온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색상이 푸른색 계열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구상성단이 붉은색을 나타냈다면은 상계성단은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금 은하에서는 주로 나선팔에 이런 상계성단이 많이 모여 있어요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좀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에 구상성단, 그리고 헤일로에도 구상성단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나선팔에 앞서 이야기했던 상계성단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왜 구상성단에는 왜 은하핵이나 또는 헤일로 같은 데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고 왜 나선팔에는 젊은 별들이 많냐,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앞서 별들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간물질이라고 했죠. 이 성간물질들이 주로 모여있는 장소가 나선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성간물질이 많은 장소에서 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별의 일생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운데 은하핵 쪽으로 이동하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은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별들이 한 개, 두 개 만들어지면서 그 각각의 형태들이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외부로 은하들이 커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핵은 정말 과거에 만들어졌던 별들이 있는 장소고, 점점 나선팔 쪽으로 나아갈수록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간물질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져서 가운데로 들어가기보다는 바깥쪽에 계속해서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아마도 왜 가운데 구상성단들이 많고 바깥쪽 나선팔에는 상계성단이 많은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헤일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은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말 별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에도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별들이 만들어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은하핵이 만들어질 당시에 헤일로에서도 역시 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런 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헤일로고, 그러다 보니까 구상성단들이 많이 모여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아마 이 성운이나 성간물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외부 은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우리가 그 허블의 법칙을 배울 때 허블이 외부 은하들을 관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은하 중에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은하를 제외한 나머지 은하들을 외부 은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 은하들은요 보통 모양이나 또는 나선팔의 유무, 이런 것들로 은하들을 구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은하들을 구별하게 되면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의 은하, 불규칙 은하, 그 다음에 나선 은하, 그리고 타원 은하, 그리고 타원 은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선 은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런 나선 은하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중심의 모양을 살펴봤을 때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상 나선 은하랑 그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선 은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중심부의 모습에 막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학생들한테 우리 은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면서 정상 나선 은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의해서 우리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가 아닌 막대 나선 은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허블의 은하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허블이 은하들을 찾아내고 나서 그 은하의 모양 그리고 나선팔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각각 은하들을 E0부터 해서 각각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은하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각각 E0, E3, E7, 뭐 S0 뭐 이렇게 막 어떤 표현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외우는 건 아니고요. 오케이? 자, 먼저 이 타원 은하를 보면은 타원 은하는 말 그대로 은하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근데 이 동그랗게 생긴 모습에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거죠. 맞지? 근데 이제 얼마만큼 원이 동그라냐 또는 찌그러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각 이제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선 은하는 말 그대로 은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가운데 막대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지고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불규칙 은하는 모양이 정말 지멋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보기 힘들고요. 그냥 이렇게 막 모양이 지멋대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 은하들의 모양에 따라서 각각 표현하고 있고요. 나선팔이 있느냐 없느냐가 타원 은하냐 나선 은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나선팔이 얼마만큼 감겨 있느냐에 따라서도 은하들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하들을 구별하는 것들을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 방법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은하도 나이가 있어요. 이때 불규칙 은하, 나선 은하, 타원 은하가 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점차 많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규칙 은하가 가장 나이가 적고요. 그 다음에 나선 은하, 타원 은하로 갈수록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형태, 즉 별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은하까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은하를 이야기해도 우리 은하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은하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은하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부 은하들이 또다시 어떤 집단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어떤 크기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은하들이 모이면 은하군이 됩니다. 은하군. 그런 다음에 은하군이 모이면은 은하단이 될 것이고요. 은하단이 모이면 또 초은하단이 됩니다. 이런 초은하단이 모이면은 최종적으로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텐데, 보세요. 자, 별이 있습니다. 별이 모이면 은하가 될 거예요. 은하. 은하가 모이면 은하 뭐? 은하군. 오케이? 근데 뭐 은하군이 모이면 은하단. 그리고 또 은하단이 모이면은 초은하단. 그리고 초은하단이 모여서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렇게 우주를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은하 중에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뭐라 표현한다고요? 우리 은하. 그러면 우리 은하가 있는 은하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은하랑 또는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왔다 했을 때 그 안드로메다도 외부 은하거든요. 그런 은하들까지 포함을 하는 은하군이 있어요. 그런 은하군을 우리가 국부 은하군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뭐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 은하 중에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는 우리은하, 그리고 우리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군을 국부은하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네 번째 우주의 구조에서 초은하단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주의 거대한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할 건데, 이때 그림을 살펴보다 보면은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하나의 점들이 초은하단 또는 은하단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주 거대 구조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그 형태를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고, 이때 생긴 모습 때문에 거품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거품 막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거대 구조를 거품 구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은 뭐 여기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하의 구조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관화합물을 볼 거예요. 그저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 경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그런 올림픽 경기 같은 것들은 일단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소치올림픽 같은 경우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퇴근을 해서 가보면은 이제 자기 전에 경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들을 좀 살펴보고 있었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당시에 이제 그 쇼트랑 그다음에 프리스케이팅 그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1시 반부터 경기를 한다 이래가지고 좀 있으면 나오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잠시 후 김연아가 출전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 3시쯤에 출전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피곤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첫날 쇼트하고 나서 그래도 확실히 잘하는 건 잘하는 거구나, 점수가 되게 짜다 근데 이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프리스케이팅을 봤는데 좀 이해할 수가 없긴 하죠. 그 은메달을 딴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왜 완벽한 경기를 했는데 왜 몇 번 넘어진 러시아 선수들, 아니면은 왠지 모르게 불안정한 경기를 한 그런 선수들보다 왜 가산점이 적게 나왔느냐, 그래서 왜 은메달을 땄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집에 가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지금 퇴근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와서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재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맥주를 먹는 그 시간 동안 선생님이 거의 모든 시간을 김연아 이야기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거기에 대해서 분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죠, 분노하는 게. 근데 김연아 선수 스스로가 그 경기를 마침으로써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데, 굳이 꼭 왜 주변에서 이렇게 막 부추겨 가지고 그거를 분쟁화해야 되는 건지는 선생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긴 아쉽죠. 금메달 따고 그 은퇴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막 이러니까 괜히 김연아 선수가 상황이 너무 이렇게 막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좀 도리어 슬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 생각이랑 비슷한가요? 여튼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과연 피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지 약간 좀 궁금하네요. 자, 이제 1단원의 마지막 성간 화합물을 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화합물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물질을 표현하다 보면은 물질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순물질은 다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표현이 됩니다. 호돈소, 화합물. 오케이? 혼합물도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로 나눠지는데 뭐 거기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는요,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순물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를 혼합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순물질들이 섞였을 때 그 순물질의 성질들이 각각 일정하게 또 나타나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금물이나 또는 흙탕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과 물이 섞여서 소금물이 만들어졌을 때 소금이라고 하는 순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고요,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흙탕물도 마찬가지죠. 흙과 물의 성질들이 다 모두 나타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혼합물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순수한 물질인 순물질 중에서도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호돈소 물질은 그 순물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원소들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원소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돈소 물질은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인 경우, 그럴 때가 호돈소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속 같은 것들 있죠. 우리 주변에 금속이 있으면은 순수한 금속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철이면은 Fe, 불이면은 Cu, 이런 식으로 적게 되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은 철이라고 하는 원소 또는 굴이라고 하는 원소들이 몇 개씩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식으로 모여서 금속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호돈소 물질들. 그리고 기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소기체 H2, 그럼 얘는 수소 원자가 두 개 붙은 거죠. 원소의 종류는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죠? 질소 N2, 그죠? 아니면은 산소 O2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모두 호돈소 물질이에요. 또는 오존이라고 하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O3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산소랑 오존은 둘 다 산소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두 개가 붙어 있느냐 또는 세 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성질들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이렇게 호돈소 물질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화합물은요,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그 경우를 우리가 이제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표현할 때 H2O라고 적잖아요. 그러면은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CO2죠. 그럼 얘는 탄소랑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앞서 뭐 소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소금 같은 경우에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 NaC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랑 염소라고 하는 원소가 각각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두 가지 이상 쓰이고 있지만 이때 원소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만들어질 때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과 염소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을 해서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나트륨은 금속이고요, 염소는 비금속입니다. 이때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은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여놓으면 우리가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할 때 쓰는 락스가 되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유독성 기체에다가 우리가 락스를 쓰는 이유가 살균 능력이 워낙 강하고 표백 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것들이 염소의 성질이거든요. 근데 둘이 만나서 염화나트륨이 됐다? 우리가 소금 먹으면 폭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금 먹으면 하얘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염화나트륨은 나트륨의 성질이나 또는 염소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고 순수하게 염화나트륨의 또 다른 성질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화합물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어는 성간화합물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성간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성간물질 중에서 특히나 순물질 중에 호동소물질, 화합물 이 두 가지를 다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쪽에 보시면 성간화합물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성간물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간물질은 계속해서 몇 번 수업 도중에 나왔었어요. 그런 용어가. 그지? 이런 성간물질들은 별들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이제 성간물질은 우주가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 때 만들어졌던 수소나 헬륨 같은 그런 기체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별의 일생 중에서 이제 마지막 소멸 단계에 들어갈 때 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또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고 그런 것들이 또다시 성간물질들이 될 겁니다. 또는 먼지나 드라이아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간물질들이고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별들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바로 밑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를 원자과 전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소를 표현할 때 그 원소에다가 원소 기호를 쓰면서 숫자를 부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자 번호라고 이야기했었죠. 예를 들어 수소 1번, 헬륨 2번, 리튬 3번, 베릴륨 4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소들의 숫자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숫자를 부르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자 번호가 되는 것이고 이 원자 번호는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냈을 때 그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자는 항상 중성 상태여야 돼요. 그랬을 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랑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각각 하나하나씩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이 똑같거든요. 그 말은 중성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랑 전자의 수가 서로 같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원자 번호가 1번이다? 그럼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전자도 몇 개 가진다? 하나를 가진다. 헬륨은 양성자가 2개고 전자도 2개고 리튬은 양성자가 3개고 전자도 3개고 베릴륨은 4개, 4개씩. 그렇다는 것은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전자의 수까지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자들은요, 구조가 가운데 원자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그 바깥쪽에 전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전자가 원자핵 근처에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자들은요, 원자핵 근처에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각각의 궤도에서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빙글, 빙글, 빙글. 오케이? 그랬을 때 각각의 요 궤도를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전자 껍질이 가장 안쪽부터 뭐 K, L, M, 바깥쪽에 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알파벳을 부여하고요. 숫자를 부여하면은 K 껍질은 1번 껍질,
L 껍질은 2번 껍질, M 껍질은 3번 껍질, 뭐 이러면서 숫자까지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원자가 전자를 가질 때는요, 이런 수많은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는 가장 안쪽부터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K 껍질에 전자가 배치되고 그 다음에 L 껍질, 그 다음 M 껍질 순으로 전자들이 각각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전자 껍질마다 가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때 K 껍질은 전자를 가지면 최대 2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8개씩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아까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를 이야기한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달렁 들어가 있을 거거든. 그러면 이때 K 껍질에만 전자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원자과 전자의 수는 1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리튬 볼까요? 전자가 3개예요. 그 말은 첫 번째 K 껍질에 2개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1개는 어디에? L 껍질에 가질 거거든요. 그럼 이때 리튬의 원자과 전자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3개의 전자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거 하나, 요게 원자과 전자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베릴륨은 4개의 전자를 가져야 되니까 2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바깥쪽에 또 2개를 가질 거거든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하고 물어보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2개, 요게 원자과 전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들을 계속 채워나갈 거예요.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가 11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런 다음에 어디 있어? 바깥쪽에 또 하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는? 하고 물어보면은 원자과 전자 1개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쭉 전자를 배치해 나가다 보면은요, 이 원자과 전자가 어떤 규칙성을 나타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봤을 때 그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를 외운다면은요, 주기율표의 모양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각각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이라고 표현했을 때 가로줄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가 있고요. 족은 1족부터 18족이 있을 텐데 1족, 그 다음에 2족인데 우리가 20번까지만 외우면은 3족부터 12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3, 14, 15, 16, 17, 그 다음 18족 이렇게 이제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쭉 원소들을 적어 나가는 거죠. 여기 보세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우리가 각각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가로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가로줄 주기였죠. 주기. 그지? 근데 이 주기라고 하는 게 바로 전자 껍질의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이 뭐냐면요, 1주기에 해당하는 수소나 헬륨은 안쪽부터 전자를 채워보면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안 돼요. 2주기에 해당하는 리튬, 베릴륨부터 네온까지는 전자를 채워보다 보면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를 채울 겁니다. 3주기에 있는 나트륨부터 아르곤은 전자 껍질이 3개가 필요하고요. 주기가 4주기인 칼륨이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이 4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각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로줄은 우리가 족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족은 원자과 전자의 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1족들 있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안쪽부터 전자를 쫙 배치하다 보면은 원자과 전자, 즉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가 모두 다 1개입니다. 아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때 각각의 족들의 원자과 전자
수를 보면요 1족들은 모두 1개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2족들은 모두 다 2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족은요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은 7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각각의 족번호의 끝자리랑 원자과 전자의 수가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18족은요 8개의 전자, 바깥쪽의 전자가 이 채워질 수 있을 만큼 꽉 채워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8개다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이때 원자과 전자가 0개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이때 족번호의 끝자리랑 원자과 전자의 수가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내용들은 칠판 정리하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2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이 원자과 전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일 마지막에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 안정한 원자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원소들을 살펴보면은 약 110여 가지의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 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원소들이 있어요. 그 원소가 바로 주기율표상에 18족 원소들,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 13쪽에 주기율표가 나와 있죠. 그 주기율표에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18족 원소들을 살펴봤을 때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런 식의 물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물질들은 원소 중에서 정말 안정한 원소들입니다. 여기서 안정하다라는 뜻은 다른 원소들과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8족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비활성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이제 비활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18족 원소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아까 그 각각의 전자 껍질마다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있다 그랬고 가장 바깥쪽에 채워진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1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전자 껍질이 하나, 그리고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의 주기별 원소들이 전자들을 안쪽부터 채워나갈 때 그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 채울 수 있는 전자의 개수, 즉 1주기는 2개, 2주기는 8개, 3주기도 8개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는 전자들을 꽉 채우고 있으면은 그 원자들을 우리가 18족 비활성 기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자과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자 껍질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 채워질 수 있는 개수만큼 꽉 채우지 못했다면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물질과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18족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원자과 전자들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18족 원소들인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원소들은 다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원소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이라고 표현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결합 중에서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이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화학 결합은요, 부족한 전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다른 또는 같은 원소나 또는 서로 다른 원소들이 전자 쌍을 공유하면서 일어나는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소 분자는 우리가 H2라고 적거든요. 그 말은 수소 원자가 2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수소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이죠. 그죠?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 전자가 몇 개? 1개. 이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하나가 요렇게 있고요. 거기에 전자가 요렇게 하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소는 전자를 2개를 가져야지 안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하나를 빌려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주변에 또 다른 수소 원자가 전자를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소의 입장에서도 지금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상태죠. 내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어딘가로부터 수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 수소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개씩 필요할 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전자 나한테 빌려줘.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도 너한테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개의 전자를 이렇게 함께 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요 수소의 입장에서도 전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요 수소의 입장에서도 전자를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 수소가 안정해질 수 있으면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요렇게 함께 쓰고 있는 전자를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림은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저 전자쌍을 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랑 수소 원자는 서로 공유 전자쌍을 하나를 형성해서 이렇게 분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산소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산소 분자는 O2거든요. 오케이? 자, 이제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산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전자를 8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몇 개 가져야 돼요? 일단 2개를 가지고 있겠죠. 이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몇 개? 6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2개의 전자가 부족해요. 어딘가로부터 전자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2개를. 근데 주변에 또 다른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다면요, 이 녀석도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을 거거든요. 2개가 부족해. 자, 내가 2개 부족하니까 2개만 빌려줘. 대신에 나도 2개를 빌려줄게. 그러면서 우리 요렇게 하나 묶고 요렇게 하나 묶어보자. 요렇게 해서 전자쌍, 공유 전자쌍을 2개를 형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산소들은 2개씩 빌려오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자를 8개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안정해지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요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산소 원자끼리는 2개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면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때 선을 2개를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질소 분자를 볼까요? 질소 분자는 우리가 N2라고 적어요. 자, 원자 번호가 7번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채우고 바깥쪽에 5개를 가지고 있겠죠. 3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바깥쪽만 그려볼게요. 원자과 전자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5개.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3개가 부족하네요. 근데 주변에 또 다른 질소가 있으면은 이때 요 녀석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거든요. 우리 각각 3개씩 부족하니까 3개씩 빌려주자. 그래서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질소 원자끼리는 3개의 공유전자쌍을 형성하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3번의 결합선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원자 사이에서 한 번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를 우리가 단일결합, 원자끼리 2개의 공유전자쌍을 만들면서 형성될 때를 이중결합, 그리고 원자끼리 3개의 공유전자쌍을 형성하면서 결합이 이루어질 때는 삼중결합,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같은 원자끼리 결합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원자끼리도 결합이 될 수 있어요. 알았니? 예를 들어서 물 분자 H2O가 형성될 때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야,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가장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만 표현할 겁니다. 원자 번호가 8번이다 보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바깥쪽 전자 껍질에 6개를 가질 거예요. 2개가 부족하네요. 맞죠? 근데 만일 주변에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를 가지고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 함께 쓰자! 공유 전자쌍을 딱 형성을 해주는 거죠. 이러면은 수소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2개를 갖고 있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 산소는 1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수소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야, 이것도 함께 쓰자! 이러면서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알았니? 그러다 보니까 각각 수소 2개에 산소가 하나가 각각 단일 결합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 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교재 13쪽에 보시면 제일 중간부터 이 공유결합과 분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이런 공유결합은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공유결합이 각각 전자쌍을 서로 간에 함께 쓰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뭐 이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아마도 좋을 겁니다. 뭐 이런 것 말고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분자랄지 뭐 이런 것들, 분자를 형성할 때 이 각각의 원자끼리 원자과 전자를 꽉 채우기 위해서 서로 간에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단원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앞에 수업 내용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았었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특별히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출을 해볼 수 있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일 정 어렵다면은 그 부분은 좀 뛰어넘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부터 먼저 좀 풀어주세요.